예, 언어 습득 이론입니다. 자, 가하고 나 이 두 글이 있는데 가의 여기는 스키너는 결국 우리가 언어를 습득하는 건 후천적인 요소에 의한 것이다 이거고요. 자, 그다음에 나에 있는 이 촘스키의 언어 습득 이론은 자, 이것은 선천적인 어떤 언어 습득 장치가 있다 이렇게 보는 이렇게 좀 나눠 갖고 지금 설명하시면 빠를 것 같습니다. 자, 좀 더 들어가 보시면 자, 먼저 이 가에서 조작적 조건화 이론을 바탕으로 한 스키너의 언어 습득 이론을 설명하는 글인데요. 자, 이 경우는 지금 강화와 바로 이 처벌에 의해서 이것이 언어 습득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자, 이것은 지금 언어의 어떤 구조 자체를 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언어적인 행동을 유발하는 자, 이 자극이나 언어 수행의 결과 등의 연구에 초점을 둔 이런 이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거기에 비해서 나의 경우는 이 생득주의론자라고 했으니까요. 자, 어떤 선천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촘스키가 주장한 언어 습득 이론인데요. 선천적으로 지금 언어 습득 장치를 갖고 태어나기 때문에 인간은 자, 그래서 우리가 언어를 태어나면서부터 어떤 나름대로 거기에 따라서 어떤 조건만 주어진다면 우리가 언어를 자유자재로 구사할 수 있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자, 그래서 그는 인간의 언어 능력 형성에 결정적인 영향을 하는 것은 선천적인 어떤 언어 능력이고, 그 다음에 거기에다가 우리가 후천적인 언어 경험, 우리가 어떤 그 언어적인 것들을 계속 접하게 되면,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 능력이 더 발달될 수 있다고 보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것을 우리 최초 상태에서 어떤 매개 변인에 의해서 안정 상태로 나간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자, 가문자 갑니다. 인간의 모든 행동을 학습의 결과로 파악하는 행동주의론자들은 자, 이것을 학습의 결과라고 했으니까 경험 이런 걸 중요시하는 거겠죠. 자, 그래서 언어 사용 또한 환경과 경험에 따른 조건 반사적 행동으로 간주합니다. 대표적인 행동주의론자인 바로 이 스키너는 이 심리학 분야에서 널리 알려진 조작적 조건화 이론을 자, 언어 습득 연구에 적용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조작적 조건화는 인간의 특정한 행동에 대해 선택적으로 보상을 주거나 또는 처벌함으로써 그러한 행동이 일어날 확률을 증가시켜. 보상을 주면 그만큼 어떻게 해요? 일어날 확률이 증가하겠죠? 자, 반대로 처벌을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해 감소하는 이 방법을 말합니다. 이 행동주의자들은 특정 행동을 증가시키는 이 강화와 그 다음에 이것을 특정한 행동을 감소시키는 처벌을 통해서 인간을 학습시킬 수 있다고 본 겁니다. 자, 스키너는 이 언어 습득 역시 이러한 강화와 처벌에 의해서 이루어진다고 봤는데요. 그는 언어 행위를 다른 사람이 매개가 되어 자, 학습되는 사회적 행동이라고 정의했어요. 자, 그러면 자, 여기 스키너의 언어 습득에는 반드시 누가 필요해요? 상대방, 다른 사람이 필요한 거죠. 자, 그래서 이런 사회적인 관계 속에서 서로 말을 주고받는, 언어를 주고받으면서 결국 내가 어떻게 되는 거야? 새로운 언어를 습득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이 특정 행동을 강화하거나 또는 아까 뭐였었어요? 처벌을 통해서 이것을 약화시키는 요인들에 의해 형성되는 화자와 이 청자의 상호작용이 언어 행위라고 본 겁니다. 자, 여기 중요한 단어가 바로 화자와 청자 간의 상호적 작용. 자, 예를 들어 아기가 엄마, 아빠와 같은 단어를 말했을 때 부모가 칭찬을 하거나 미소를 띠는 이걸 우리는 보상 행위 내지 강화 행위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아기는 해당 단어를 계속 말하게 되고요. 반대로 아이가 단어나 문장을 틀렸을 때 부모가 표정을 찡그리거나 그 다음에 뭐 했어? 자, 무시를 하면 결국 이것은 뭐가 되는 거야? 이건 처벌. 자, 이것을 약화시키는 거죠. 자, 이렇게 되면 더 이상 아이는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한 언어 행위를 하지 않게 될 겁니다. 또한 스키너는 아동이 주변인과의 어떤 의사소통 과정에서 다른 사람들의 언어 행위를 모방함으로써 언어를 습득한다고 봤어요. 자, 스키너는 주변의 언어 자극이 아동의 언어 습득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봤기 때문에 아동에게 바로 언어 모델을 제공하고 언어적 자극을 주는 바로 대화 상대가 언어 습득 과정에서 필수적이라고 봤어요. 자, 그래서 계속해서 엄마도 언어적 모델이 될 수 있는 거고요. 아빠가 언어적 모델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럼 계속해서 아빠나 엄마 말을 계속 따라하면서 모방을 통해서 또는 이렇게 대화를 함으로써 거기서 이제 언어적 자극이 계속 주어지게 되는 거죠. 자, 이에 대해 더해 스키너는 단어사의 연상작용을 통해서 아동의 문장을 습득한다고 주장을 합니다. 자, 연상작용이 나와 있네요. 예를 들어서 아이가 자, 개가 짖는다와 같은 문장을 모방하여 배우면
자, 개 뒤에 짖다가 오겠구나. 자, 이런 조건화된 자극이 되겠고요. 그래서 개라는 단어를 들으면 짖다 이런 단어가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게 바로 뭐야? 이게 연상작용이 되겠네요. 자, 이러한 과정을 통해 문장 구조를 학습하게 된다는 것인데, 자, 그리고 아동은 이 틀에 다른 단어를 반복적으로 대체해가는 것. 이걸 바꿔보는 거야. 자, 함으로써 이러한 연상과 반복을 통해 다양한 문장을 구사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개가 짖다 또는 아기가 울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거기다 새로운 어떤 연상과 함께 새로운 것들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대체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스키너는 경험적 실증, 자기가 직접 상대방과 대화를 나누는 이런 경험적인 실증이 불가능한 것은 연구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믿었기 때문에 추상적인 언어의 구조나 체계가 아니라 자, 이런 언어적인 구조, 그 다음에 뭘 안 본대요? 자, 이런 거기는 체계, 이것을 연구한 게 아니라 언어적인 행동을 유발하는 자극이나 언어 행위 결과를 등을 중점적으로 연구의 대상으로 삼습니다. 자, 그래서 언어 습득에 대한 그의 이론은 환경의 결정력을 지나치게 강조하여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인간의 내재적 정신. 결국 뭐야? 내가 어떤 다른 대상과 결국 계속해서 어떻게 대화를 나누는 환경이라는 게 있겠죠. 자, 이것을 환경 결정론을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자, 이거 말고 인간의 내재적인 또는 정신적 특성을 간과하고 있다는 것, 이걸 지나쳐 버렸다는, 또 인간의 어떤 자유와 존엄성을 배제했다는 면에서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사람들이 아동을 둘러싼 언어적 환경, 이거에 관심을 기울이게 했다는 점에서는 중요한 의의가 되겠죠. 환경이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다. 무엇에? 언어를 습득하거나 그걸 구사하는데 영향을 끼친다, 이렇게 보는 게 바로 여기 이 스키너의 입장입니다. 자, 나무단에 갑니다. 자, 이번엔 촘스키인데요. 자, 먼저 생득주의론자들은 생득 뭐예요? 날생자에 그 다음에 얻을 득자니까 태어나면서 이미 그걸 얻어갖고 그런 어떤 기능을 구사 능력이나 이걸 얻어가지고 태어났다, 이걸 보는 건데요. 언어 습득을 인간만이 지닌 생물학적 능력으로 봤는데 바로 대표적인 생득주의론자가 바로 촘스키는 강화와 처벌을 중심으로 언어 습득 과정을 설명한 스키너의 주장을 반박을 합니다. 자, 촘스키에 의하면 인간이 수많은 문장을 정확하게 구사할 수 있는 것, 자, 그걸 표현할 수 있는 이것은 바로 뭐 때문에 이 선천적으로 타고나는 언어 지식 체계인 언어 능력에 기인한 것이지. 것이다, 이렇게 보고요. 그는 이 내재적 언어라고 불리는 언어 능력이 인간 뇌에 바로 언어 습득 장차인 LAD에 담겨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어떤 안에 이미 그런 장치를 갖고 태어났다고 보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는 인간의 인지 체계 속에 언어에 대한 지식 또는 언어 생성의 규칙 체계가 내재화되어 있다고 믿게 되는 거죠. 자, 이에 대해 중점적으로 연구를 했는데, 자, 다음은 사람마다 여기 언어 경험이 제각기 다름에도 불구하고 자, 비슷한 시기에 유창하게 의사소통할 수 있게 되는 이유에 대해 촘스키는 인간의 언어 습득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은 바로 선천적인 언어 능력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볼게요. 자, 만약에 스키너 말대로 한다면 결국 뭐야? 사람마다 언어 경험이 달라. 어떤 아이는 지금 혼자 커요. 근데 어떤 아이는 둘이 같이, 쌍둥이라면 만약에 둘이 크겠죠? 자, 이런 경우에 두 사람이 서로 아이들이 같이 붙어 있으면 그만큼 말할 상대가 둘이 말할 수 있는 시간이 많다 보니까 그만큼 언어적인 능력이 더 탁월해야 될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지금 여기 촘스키는 거기다 뭐라고 반박을 하는 거야? 야, 일정한 나이가 되니까 혼자 크던 여러 명이 같이 크던 결국 말을 구사하는 능력이 거의 비슷하잖아. 그렇다면 이것은 그런 환경적인 것보다는 뭐라는 거야? 우리 안에 이미 그걸 습득할 수 있는 장치는 있어. 그렇기 때문에 그 나이대가 되면 저절로 말문이 트이게 되는 거야. 이렇게 보는 거죠. 자, 그리고 이 후천적인 언어 경험은 언어 능력이 잘 발달하도록 돕는 촉매와 같은 역할을 할 뿐이기 때문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 후천적 경험, 언어 경험이 중요하지 않다는 건 아니야. 촘스키는 그것이 더욱 언어 능력, 이미 어느 정도 능력은 타고났지만, 언어적 능력은 타고났지만 이 후천적 언어 경험에 의해서 더 발달될 수는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자, 밑으로 갑니다. 즉, 언어 경험이 언어 습득 과정에서 일정한 역할을 하긴 하지만 이러한 경험만으로 언어의 무한한 생산성과 복잡성을 모두 설명할 수는 없고요. 바로 선험이니까 경험 이전의 상태.
자, 선천적이다 이렇게 보셔도 돼요. 선천적인 언어 지식을 통해 이를 설명할 수 있다고 보게 되는 겁니다. 또 각기 다른 인지 능력과 그다음 언어적 환경을 가진 아동이 일정 시기에 대부분 유창하게 문장을 말하고 쓸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이 언어 습득 장치 안에 언어 능력이 발현되고, 자, 이를 통해 해당 언어의 문법을 활용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자, 그래서 그 안에 있는 해당 언어의 문법을 활용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거 그런 능력을 타고났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보는 거네요. 한편 촘스키에 따르면 인간은 언어 습득 장치를 가진 최초 상태에서 자유롭게 문장을 구사할 수 있는 안정 상태로 이제 발달해 가는데, 그러니까 기초적인 상태에서 점점 어떻게 능수능란하게 언어를 구사할 수 있는 이런 안정 상태로 발달하게 되는데, 자, 세상에는 수많은 언어가 존재하고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자신이 속한 언어 공동체, 언어를 사용하여 살아갑니다. 다양한 언어들이 공통으로 지니는 보편적 특성이기도 하지만 개별 언어만의 특수성도 존재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모든 인간이 보편적인 언어 습득 장치를 공통으로 갖고 있다면 어떻게 사람들은 각기 다른 특징을 가진 언어를 사용할 수 있을까? 그럼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한국어와 그 다음에 영어권의 언어는 약간 문장의 구조나 이런 게 다르잖아요. 근데도 우리가 그걸 각각 그러는데 이 습득 장치는 동일하게 갖고 태어났단 말이야. 또 어떻게 다른 특징을 가진 언어들을 사용할 수 있을까? 이거는 촘스키는 최초 상태는 고정적인 보편 요소뿐만 아니라 다양한 선택 가능성 또한 포함하고 있대요. 내가 어느 것이든지 선택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은 갖고 있는 거지. 이 A라는 언어를 또는 B라는 언어를 선택할 수가 있단 말이죠. 자, 이러한 선택 가능성을 우리는 뭐라 한다? 매개 변인이라고 하는데, 최초 상태가 안정된 상태로 발달하기 위해서는 매개 변인이 조정되는 과정이 요구돼요. 자, 그래서 아동이, 자, 구체적인 예네요. 아동이 특정한 언어를 접하면 그 언어의 구조에 맞게 매개 변인이 조정이 되어 아동의 언어 지식이 변화하게 되는데, 인간은 다양한 언어에 대한 선택 가능성, 이것을 포함한 최초 상태에서 특정한 언어의 문법을 배우면서 매개 변인의 조정을 거쳐, 자, 안정 상태에 도달하게 된다고 보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한국을 살다가 지금 한국에 살다가 지금 어릴 때 내가 지금 외국으로 가게 되면 처음에는 어떻게 되겠어? 이쪽에 있는 어떤 언어의 어떤 문법이나 이걸 구사하게 될 거예요. 그쵸? 자, 근데 외국 영어권으로 갔다 보니까 갑자기 어떤 문장 구조도 그렇고 바뀌어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러면 이때 어떻게 되는 거야? 다시 나는 이 어린 아이는 바로 이 매개 변인에 의해서 이걸 새로운 언어에 이걸 선택해서 그 문장 구조나 이것들을 어떻게 되는 거야? 받아들이게 되는 거야. 그래서 조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한국어로 말할 때는 이렇게 해야 되지만 내가 지금 영어권에서 말을 할 때는 이런 식으로 말해야 되는 거구나. 이렇게 조정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뜻입니다. 자, 마지막 촘스키는 이를 언어 경험을 통해 보편 문법에서 개별 문법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라고 설명한다. 그러니까 큰 틀은 갖고 있고 그 안에서 개별적인 언어에 따라서 내가 선택을 해서 그걸 구사할 수 있게끔 조정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내용 정리 마치겠습니다.